1877년 독일의 작은 마을 칼프에서 헤르만 헤세가 태어났어요.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선교사였는데 아버지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돌아온 사람이었죠. 집안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엄격했어요. 신앙이 전부였고요. 헤세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책을 좋아했고 자연을 사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했어요. 부모의 기대는 명확했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라. 13세 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견딜 수 없었죠. 규율이 너무 엄격했고 자유가 없었고 자기 영혼을 억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도망쳤어요. 학교에서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부모는 실망했죠. 왜 신의 뜻을 거역하느냐? 헤세는 혼란스러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저 지금의 삶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했죠. 정신병원에 잠깐 입원하기도 했어요. 우울증과 불안 때문이었어요. 15세 때 학교를 완전히 그만뒀어요. 시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기계를 조립하는 단순 노동이었죠. 지루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밤에는 혼자 책을 읽었는데 괴테, 니체,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구나. 안도감이 들었죠. 18세 때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책에 둘러싸여 지내니 행복했죠. 틈틈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계속 썼어요. 20대 중반에 첫 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발표했는데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자연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청년의 이야기였는데 당시 독일 젊은이들이 열광했죠. 헤세는 이제 전업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답답했고 아버지 역할이 어색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헤세는 반전 운동을 했죠. 전쟁은 미친 짓이다. 서로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헤세를 배신자라고 욕했어요. 너는 독일인이 아니냐?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하지 않느냐? 헤세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과도 멀어졌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악몽을 꾸고 불안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도 느꼈어요. 그때 정신분석가 융의 제자를 만났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무의식을 탐구하고 꿈을 분석하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들여다봤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죠. 치료를 받으면서 헤세는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나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부모가 원하는 나, 사회가 원하는 나로만 살았지 진짜 내 모습은 억눌려 있었어. 그래서 쓴 소설이 데미안이었어요. 가명으로 발표했는데 에밀 싱클레어라는 청년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전쟁을 겪은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이 작가는 우리 마음을 안다. 헤세의 정체가 밝혀지자 더 유명해졌어요. 50대, 60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부모님 기대에 맞추고 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는 뭘 원했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였지? 헤세가 그랬어요. 평생 방황하면서 찾았던 게 바로 이거였죠. 데미안은 1919년에 출판됐어요. 처음에는 에밀 싱클레라는 가명으로 나왔죠. 헤세가 자기 이름을 숨긴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내용이라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주인공 싱클레어는 헤세 자신이었고 데미안이라는 친구는 헤세가 만나고 싶었던 이상적인 안내자였어요. 싱클레어는 어릴 때 선과 악이 분명한 세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선하고 집은 밝고 모든 게 깨끗했죠. 하지만 밖에는 어두운 세계가 있었어요. 술집, 도박장, 거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죠.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에만 있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사과를 훔쳤다고 허풍을 떨었는데 그 말을 들은 불량한 아이 크로머가 협박을 시작했어요.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싱클레어는 공포에 떨었어요. 밝은 세계에서 추방될까봐 두려워서 크로머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매일 돈을 갖다 바치고 심부름을 하고 굴욕을 참았어요. 부모님한테는 말할 수 없었죠. 그때 데미안이라는 새로운 학생이 나타났어요.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아이였는데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상황을 알아챘어요. 크로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크로머는 사라졌어요. 싱클레어는 자유로워졌지만 데미안이 궁금했어요. 이 친구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거든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선과 악이 정말 분리될 수 있을까? 카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성경에서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로 나오는데 데미안은 다르게 해석했어요. 카인은 강한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악마로 만든 거야. 이마에 찍힌 표시는 저주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증표야. 싱클레어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끌렸죠. 진실은 다를 수 있구나. 데미안과 헤어진 후 싱클레어는 방황했어요. 사춘기가 왔고 욕망이 생겼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죠.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죄책감이 들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그러다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보게 됐어요. 아름다웠고 순수했고 천사 같았어요. 싱클레어는 그녀를 숭배했는데 멀리서만 바라봤고 말을 걸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녀를 생각하니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타락한 생활을 끊을 수 있었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데미안의 얼굴이 됐고 나중에는 자기 얼굴처럼 보였어요. 내가 찾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대학에 가서 다시 데미안을 만났어요. 이제는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 에바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죠. 에바 부인은 묘한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어머니이자 연인이자 여신 같은 존재였죠. 싱클레어는 그녀를 사랑하게 됐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데미안은 말했죠. 에바는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야. 내 영혼의 다른 반쪽이지.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갔어요. 부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야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에 데미안이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죠.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네 안에서 나를 찾아.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키스를 했는데 에바의 키스 같았어요. 데미안은 죽었고 싱클레어는 홀로 남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데미안이 있고 에바가 있고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50대, 60대 여러분, 데미안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마라.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짜 나를 찾으라니요. 하지만 해세는 말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해. 1922년 해세는 또 다른 걸작을 내놓았어요. 시다르타였죠. 데미안이 서양적 자아 탐구였다면 시다르타는 동양적 깨달음의 여정이었어요. 해세는 왜 인도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을까요? 사실 해세는 인도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1911년에 여행을 갔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 때였죠.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였어요. 인도에서 답을 찾고 싶었는데 불교 사원을 방문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명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망했죠. 진짜 인도는 해세가 상상한 것과 달랐거든요. 가난하고 더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독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인도에서의 경험은 남았는데 10년 후 소설로 나온 거예요.
시다르타는 부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브라만 계급의 청년이에요. 모든 걸 가졌죠. 부유한 집안, 뛰어난 지성, 아름다운 외모, 친구들의 존경까지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게 전부일까? 진리는 어디 있지? 아버지는 브라만 승려였고 베다 경전을 가르쳤고 제사를 지냈는데 시다르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사문들이 지나갔어요. 고행자들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숲에서 살고 명상하고 금욕하는 사람들이었죠. 시다르타는 끌렸어요. 저들이 진리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슬퍼했지만 막지 않았는데 아들의 갈망을 이해했거든요. 사문이 되어 수년간 고행했어요. 굶고 추위를 견디고 호흡을 조절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했죠. 몸은 말라갔고 정신은 맑아졌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했어요. 이것도 진리가 아니야. 자아를 죽이는 건 자아에서 도망치는 것뿐이야.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고타마 붓다라는 성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고빈다는 흥분했어요. 가보자. 붓다한테 배우자. 붓다를 만났는데 정말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말투가 온화했고 눈빛이 고요했고 모든 걸 이해한 것처럼 보였죠. 가르침을 들었는데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했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했어요. 고빈다는 감동했어요. 이분이야. 이분이 진정한 스승이야. 붓다의 제자가 됐죠. 하지만 시다르타는 거절했어요. 붓다한테 말했죠. 당신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모순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붓다가 물었어요. 당신은 깨달음을 가르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거니까요. 붓다는 미소 지었어요. 가라, 내 길을 찾아라. 시다르타는 홀로 떠났어요. 이제 스승도 없고 교리도 없고 자기 자신만 있었죠. 도시로 갔는데 처음으로 세속 세계를 경험했어요. 기녀 카말라를 만났는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관능적인 여인이었어요. 시다르타는 반했죠. 저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카말라는 웃었어요. 넌 가난뱅이잖아. 돈부터 벌어. 시다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배웠고 돈을 벌었고 성공했죠. 시다르타는 카말라의 연인이 됐고 사치를 누렸고 쾌락을 즐겼는데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겨워졌어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됐고 카말라와 사랑을 나눠도 공허했고 도박을 해도 재미없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욕망의 노예가 됐어. 어느 날 강가에 갔는데 자살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은 실패야. 물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옴이라는 신성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속에서 울렸죠.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아직 끝이 아니야 하고 깨달았어요. 강가에 있던 뛰어난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났어요. 말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배를 젓고 강물 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좋아. 시다르타는 뱃사공이 됐어요. 매일 배를 젓고 손님을 나르고 강을 관찰했죠. 강은 신기했어요. 항상 흐르지만 항상 같았고 물은 바뀌지만 강은 그대로였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을까? 어느 날 카말라가 찾아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시다르타의 아들이었는데 카말라는 시다르타를 찾아오던 중 뱀에 물렸어요. 죽어가면서 말했죠. 이 아이를 부탁해. 그리고 시다르타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아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아이는 반항했어요. 넌 내 아빠가 아니야. 결국 아들은 도망쳤고 시다르타는 쫓아가려 했지만 바수데바가 막았어요. 놔둬라. 너도 아버지를 떠났잖아. 시다르타는 고통스러웠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슴을 찔렀고 처음으로 진짜 상처를 느꼈죠. 사랑은 고통이구나.
강물 소리를 들었는데 강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은 흐른다. 집착하지 마라. 마침내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이고 분리된 게 없고 시타르타도 아들도 카말라도 강도 전부 같은 생명의 일부라는 걸요. 1927년 해세는 50세가 됐어요. 중년이었죠. 그동안 많은 걸 겪었어요.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전쟁의 상처, 정신위기,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들이요. 이제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황야의 일이었어요.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솔직한 작품이었죠. 주인공 하리 할러는 47세의 중년 남자예요. 외로워요. 혼자 살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지식인인데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과 단절돼 있어요. 자기를 황야의 일이라고 불러요. 늑대처럼 혼자 살고 인간 사회에 적응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존재요. 할러는 자살을 생각해요. 매일요. 50세 생일에 죽기로 결심했는데 그때까지는 살아보기로 했어요.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느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늑대예요. 인간 자아는 문명을 사랑해요. 모차르트, 괴테, 예술, 문학을 좋아하죠. 하지만 늑대 자아는 야생을 원해요. 자유, 고독, 본능을 갈망해요. 두 자아가 싸워요. 끊임없이요. 할러는 지쳐요. 이 내면의 전쟁이 너무 피곤해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간판을 봐요. 마법 극장 미친 사람만 입장. 입장료는 정신. 궁금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술집에 갔는데 헤르미네라는 여자를 만나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예요. 아름답지만 불량해 보이고 지적이지만 세속적이고 할러를 꿰뚫어 봐요. 당신은 죽고 싶어 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요. 헤르미네는 할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춤을요. 할러는 춤을 못 춰요. 평생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썼거든요. 하지만 헤르미네는 강요해요. 배워요. 몸이 있잖아요. 탱고를 배워요. 왈츠도요. 재즈도 들어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어요. 어색하고 박자도 못 맞추고요. 하지만 점점 즐거워져요. 헤르미네는 친구를 소개해줘요. 색소폰 연주자 파블로요. 파블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음악만 알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생각은 안 해요. 할러는 처음에 경멸했어요. 하지만 파블로는 행복해 보여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을 즐기고 웃고 떠들고요. 나보다 행복하네. 헤르미네는 또 마리아라는 여자를 소개해줘요. 젊고 관능적이고 순진한 여자예요. 할러의 연인이 돼요. 육체적 사랑을 나눠요. 할러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지식인인데 이런 쾌락에 빠져도 되나? 하지만 마리아와 있으면 평화로워요. 생각이 멈추고 몸만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해요. 카니발 밤이 와요. 가면을 쓰고 춤추고 술 마시고 광란의 밤이에요. 할러도 참여해요. 가면 뒤에 수문이 자유로워요. 누가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판단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즐기면 돼요. 헤르미네와 춤춰요. 가까워지고 뜨거워지고 사랑에 빠져요. 당신을 사랑해요. 알아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내가 시키면 나를 죽여요. 무슨 소리예요? 약속해요. 밤이 깊어지고 파블로가 나타나요. 마법 극장이 열렸어요. 들어갈래요? 입장료는 정신이에요. 정신을 내려놓으세요. 할러는 따라가요. 문이 열려요. 안에는 거울이 수없이 많아요. 거울마다 다른 할러가 있어요. 어린 할러, 늙은 할러, 웃는 할러, 우는 할러, 춤추는 할러, 살인하는 할러요. 당신은 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예요. 파블로가 말해요. 인간과 늑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 연인, 학자, 광인, 성자, 살인자 다 있어요. 할러는 충격받아요. 여러 문이 있어요. 문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할러는 하나씩 들어가요. 어떤 문에서는 모차르트를 만나요. 모차르트가 말해요. 자네는 나를 너무 신성시해. 나도 인간이야. 똥도 싸고 욕도 하고 저속한 농담도 좋아해. 자네는 예술을 너무 진지하게 봐. 웃어야 해. 어떤 문에서는 괴테를 만나요. 하지만 괴테가 젊은 여자와 춤추고 있어요. 할러는 실망해요. 위대한 괴테가 저렇게 경박하게. 괴테가 웃어요. 자네는 나를 박제로 만들었어.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동상으로 봐. 나도 즐기고 싶어. 어떤 문에서는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람을 쳐요. 피가 튀고 비명이 들려요. 할러는 공포에 떨어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어떤 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할러가 장군이 돼서 명령해요. 쏴라. 병사들이 죽어가요. 할러는 흥분해요. 권력의 쾌감이요. 마지막 방에 들어가요. 헤르미네가 누워 있어요. 알몸으로요. 옆에는 파블로가 있어요. 둘이 사랑을 나눴나 봐요. 할러는 질투가 치밀어요. 칼을 집어들어 헤르미네를 찔러요. 피가 흘러요. 그때 웃으면서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실패했어. 유머를 못 배웠어.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이건 게임인데? 게임이라고요? 환상이야. 자네 안에 환상이지. 헤르미네도 파블로도 마리아도 다 자네 안에 있어. 할러는 깨달아요. 내가 찾던 건 밖에 없었구나. 재판이 열려요. 할러가 피고예요. 제목은 마법 극장을 유머 없이 대한 죄예요. 판결은 영원히 살아야 하며 웃음을 배워야 함이에요. 할러는 밖으로 나와요.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뭔가 배웠어요. 나는 복잡해. 모순되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워. 하지만 괜찮아. 그게 인간이니까. 50대, 60대 여러분도 내면의 분열을 느끼시죠? 나는 누구지? 헤세가 말해요. 괜찮아요. 모순되어도 돼요. 1930년 헤세는 또 다른 걸작을 썼어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였죠. 이번에는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했는데 두 친구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요. 나르치스는 수도사예요. 지성의 사람이죠. 책을 읽고 명상하고 금욕하고 신학을 연구해요.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부정하고 순수한 정신만 추구해요. 차갑게 보이지만 평온해요. 골드문트는 정반대예요. 예술과 기질이 있는 청년인데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몸으로 세상을 느껴요. 수도원에 있지만 답답해해요. 두 사람은 친구가 돼요. 이상하게도요. 전혀 다른데 서로 끌려요. 나르치스는 골드문트를 봐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밖으로 나가야 해. 무슨 소리예요? 내 어머니를 기억해봐. 억압하고 있잖아. 골드문트는 충격받아요. 어머니요? 어릴 때 떠난 어머니요? 아름답고 자유로웠던 어머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쁘다고 했어요. 너의 어머니는 죄인이야. 잊어라. 골드문트는 억눌렀어요. 하지만 나르치스가 깨워줬어요. 어머니를 찾아. 너 안의 여성성을 찾아. 골드문트는 수도원을 떠나요. 세상으로 나가요. 방랑을 시작하죠. 첫 번째로 만난 건 리자베트라는 농가 소녀예요. 젊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쳐요. 밤에 몰래 만나요. 육체적 사랑을 나눠요. 골드문트는 황홀해요. 이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리자베트의 아버지가 알아채요. 골드문트는 도망치고 계속 방랑해요. 여자들을 또 만나요. 리디아, 율리, 레베카, 많은 여자들이요. 사랑을 나누고 떠나고 또 만나고요. 매번 다른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여자는 순수하고 어떤 여자는 관능적이고 어떤 여자는 슬프고요. 골드문트는 그 아름다움을 기억해요. 마음으로 새기려고 해요. 흑사병이 퍼져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거리에 시체가 쌓여요. 골드문트도 병에 걸려 죽어가요. 어떤 여자가 구해줘요. 간호해주고 먹여주고 살려내요. 회복하고 나니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골드문트는 깨달아요. 아름다움과 죽음은 가까워. 삶은 덧없어. 그래서 더 아름다워. 조각가를 만나요. 니클라우스 대가예요. 골드문트는 그의 제자가 돼요. 나무를 깎고 조각을 배워요. 손으로 형태를 만들어요. 자기가 본 아름다움을 형상으로 새겨요. 리자베트의 얼굴, 율리의 몸, 어머니의 미소를요. 재능이 있어요. 니클라우스가 인정해요. 너는 예술가야. 하지만 골드문트는 떠나요.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경험 안 했거든요. 더 보고 더 느껴야 해. 귀족 부인을 만나요. 아그네스예요. 고귀하고 아름답고 슬픈 여자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요. 외로워요. 골드문트와 사랑에 빠져요. 밤마다 만나요. 하지만 들켜요.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와요. 골드문트는 싸워서 죽이려고 하지만 못해요. 나는 살인자가 될 수 없어. 도망쳤지만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요. 사형 선고받아요. 내일 죽어요. 두려워요. 그때 나르치스가 나타나요. 이제 수도원장이 된 나르치스요. 권력이 있어요. 골드문트를 구해줘요. 오랜만이야. 고마워. 골드문트는 수도원으로 돌아와요. 조각을 하라고 나르치스가 작업실을 만들어줘요. 골드문트는 평생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형상이요. 아름답고 자유롭고 생명을 주는 어머니요. 하지만 몸이 약해져요. 방랑하면서 너무 혹사했거든요. 병들고 쇠약해지고 죽어가요. 나르치스가 간호해요. 밤새워요. 골드문트가 말해요. 나르치스, 너는 행복해? 나는 평온해. 그게 같은 건가? 모르겠어. 나는 행복했어. 고통스러웠지만 잘 살았어. 많이 사랑했고 후회는 없어. 부럽다. 너도 살았잖아. 다른 방식으로. 그래, 나는 생각으로 살았고 너는 몸으로 살았어. 둘 다 필요해. 정신과 육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둘이 하나야. 골드문트가 죽어요. 나르치스 품에서요. 마지막 말을 해요. 어머니, 어머니를 봐. 아름다워. 평생 처음으로 나르치스는 울어요. 자기의 반쪽인 친구를 잃었어요. 골드문트는 완전했어. 생각과 느낌이 하나였거든. 나는 반쪽이야. 헤르만 헤세는 이 소설에서 물어요. 영혼과 육체, 정신과 감각, 어느 쪽이 옳은가? 답은 간단해요. 둘 다야.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나르치스는 순수했지만 메말랐어요. 생명이 없었죠. 골드문트는 살아 있었지만 혼란스러웠어요. 방향이 없었죠. 둘이 합쳐져야 완전해요. 50대, 60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나르치스처럼 생각만 해왔나요? 아니면 골드문트처럼 감각적으로 살았나요? 대부분은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제라도 균형을 찾아야 해요. 머리로만 살았다면 몸을 느껴보세요. 운동하고 자연을 보고 음악을 들어요. 몸으로만 살았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읽고 명상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럼 완전해져요. 1943년 헤세는 66세가 됐어요. 노년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 세상은 또 미쳐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세는 조용히 스위스에서 마지막 대작을 쓰고 있었는데 유리알 유이였어요. 12년이 걸렸어요. 가장 어렵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죠. 무대는 먼 미래예요. 25세기쯤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카스탈리엔이라는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학자들과 예술가들만 사는 곳이에요. 속세와 격리된 곳이죠. 거기서는 유리알 유이라는 게임을 해요. 무슨 게임이냐고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음악, 수학, 철학, 역사를 결합한 정신적 게임인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흐의 푸가와 천문학의 법칙을 연결하고 거기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접목시키는 식이죠. 최고의 지성들만 할 수 있어요. 주인공 요제프 크네히트는 천재예요.
어릴 때부터 유리알 유희의 재능을 보였고 카스탈리엔에서 교육받고 최고의 유의자가 되어 마기스터 루디, 즉 유희의 대가가 되는 거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크네이트는 행복해요. 처음에는요.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 살고 아름다운 조화를 추구하고 속세의 더러움과 무관하게 지내니까요. 하지만 점점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전부일까? 친구 데지녀리를 만나요. 옛날 동료인데 카스탈리엔을 떠난 사람이에요. 크네이트가 물어요. 왜 떠났어? 여긴 상아탑이야.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지. 밖에서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싸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게임만 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정신을 보존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끼리만? 크네이트는 흔들려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책임이 있어요. 마기스터 루디여서 떠날 수도 없어요. 옛 스승 신부를 만나러 가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야코부스 신부예요. 늙었지만 지혜롭고 평생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크네이트가 물어요. 카스탈리에는 영원할까요? 아니. 왜요? 너무 순수하면 죽어. 현실과 접촉해야 살 수 있어. 어떻게요? 봉사를 해.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크네이트는 오랫동안 고민해요. 몇 년을요? 계속 유리알 유의를 해요. 완벽하게요? 크네이트는 천재야. 모두가 감탄해요. 하지만 크네이트는 공허해요. 나는 뭘 하고 있지?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 떠나기로 결심해요. 친구 프리츠 테귤라리우스가 반대해요. 미쳤어? 넌 마기스터야. 왜 버려? 의미가 없어. 세상은 내가 필요해. 세상은 너를 이해 못해. 속세는 더러워. 그래도 가야 해. 크네이트는 사임서를 제출해요. 카스탈리엔 당국은 경악해요. 마기스터가 떠난다고? 전례가 없어. 설득했어요. 남아, 우리는 너를 필요로 해. 크네이트는 단호했어요. 미안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떠나요. 평생 살았던 곳 카스탈리엔을요. 친구 데지뇨리의 아들 티토를 가르치러 가요. 개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마기스터에서 가정교사로요. 지위로는 하락이에요. 하지만 크네이트는 행복해요. 티토는 반항적인 소년이에요. 귀족 집안 아이인데 공부를 싫어하고 자유를 원하고 어른들을 무시해요. 크네이트를 시험해요. 넌 카스탈리엔에서 왔지? 대단한 척하지 마. 크네이트는 겸손해요. 나는 배우러 왔어. 너한테서. 뭘 배워? 삶을. 나는 평생 책만 읽었거든. 티토가 조금 누그러져요. 그럼 수영할 줄 알아? 아니. 가르쳐 줄게. 따라와. 호수로 가요. 새벽에 물이 차가워요. 티토가 뛰어들어요. 들어와. 크네이트도 뛰어들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물이 엄청 차가워요. 헤엄을 못 치는 크네이트는 숨이 막혔고 허우적댔어요. 티토가 웃어요. 못하네? 크네이트는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티토가 놀라요. 선생님,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늦어요. 크네이트는 익사해요. 죽어요. 평생 정신만 단련하고 몸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요. 티토는 충격받아요. 내 잘못이야. 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요. 그 순간 성숙해져요. 크네이트 선생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나를 가르치려고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각성해요.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해요. 크네이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헤세는 이 결말을 통해 말해요. 완벽한 정신도 불완전해. 몸이 없으면 죽어. 카스탈리에는 아름다웠지만 죽은 세계였어요. 크네이트는 떠나서 살았고 죽으면서 의미를 찾았죠. 50대, 60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뭘 추구했나요? 완벽한 시스템이요? 안정된 상아탑이요? 그게 삶인가요? 헤세는 말해요. 나가야 해. 불완전한 세상으로. 50대, 60대가 내면 여행을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해세의 작품들을 보면 답이 보여요. 젊었을 때는 밖을 봐요. 성공, 인정, 돈, 지위를 추구하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써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뭔가 허전해져요. 내가 뭘 한 거지? 자식은 커서 이제 독립했거나 독립 준비 중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셔서 역할이 바뀌었어요. 직장에서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고요. 갑자기 시간이 생겨요. 평생 바빴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지기 쉬워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 하지만 해세는 다르게 봐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정한 나를 찾을 시간이야. 데미안의 싱클레어처럼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고민했던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는 알아요. 선과 악이 따로 없다는 걸요. 내 안에 둘 다 있다는 걸요. 크로모 같은 악당도 필요했어요.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데미안 같은 스승도 필요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50대, 60대는 이제 그걸 실천할 때예요. 어떻게요? 먼저 과거를 돌아봐야 해요. 시다르타처럼요. 시다르타는 모든 걸 경험했어요. 고행도, 쾌락도, 사랑도, 상실도요. 처음에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모든 경험이 필요했어요. 고행을 통해 욕망을 알았고, 쾌락을 통해 공허함을 알았고, 사랑을 통해 고통을 알았고, 상실을 통해 놓아줌을 배웠어요. 결국 강물 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았죠. 모든 것은 흐른다. 여러분도 그래요. 과거의 실수, 후회, 상처가 있죠.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세는 말해요. 그 모든 게 필요했어. 그래야 지금의 내가 됐으니까.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요. 젊었을 때 어리석었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상처 준 것도요. 모두 다 배움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내면의 분열을 인정해야 해요. 황야의 일이 할러처럼요. 할러는 자기 안에 인간과 늑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싸우니까 괴로웠죠. 하지만 마법 극장에서 배웠어요. 둘이 아니야. 수천 개야. 예술가, 학자, 연인, 광인, 성자, 살인자 다 있어요. 모순되고 충돌하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쁜 생각을 해? 자책하지 마세요. 모순되어도 되고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할러가 배웠듯이 중요한 건 웃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면 병드니까 유머를 가져야 해요. 그 다음은 균형을 찾아야 해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처럼요. 평생 어느 한쪽으로 살았을 거예요. 머리로만 살았거나 몸으로만 살았거나요. 머리로만 산 사람은 나르치스 같아요. 책을 읽고 계획하고 분석했어요. 안전했지만 메말랐죠. 이제는 몸을 느껴보세요. 산책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연을 만져보세요. 몸으로만 산 사람은 골드문트 같아요. 일하고 먹고 즐겼어요. 살아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죠. 이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명상하고 책 읽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둘이 만나야 완전해져요.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될 때요. 그게 50대, 60대의 과제예요. 그리고 크네히트처럼 세상과 연결돼야 해요. 크네히트는 완벽한 상아탑에 있었어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불완전한 세상으로 떠났잖아요. 봉사하려고요. 죽었지만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은퇴했거나 한가해졌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면 안 돼요. 봉사하고 가르치고 경험을 나누세요.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의미예요. 내면 여행이 뭐냐고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두운 방을 여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워요. 상처, 분노, 질투,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열어야 해요. 그래야 자유로워지니까요. 해세 자신이 그랬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정신 분석 받으면서 무의식을 탐구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에 대한 분노, 자기에 대한 혐오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직면했어요. 그래서 데미안을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만나세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왜 아팠어? 물어보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괜찮아. 이제 어른이야. 억눌렀던 욕망을 인정하세요. 나는 이걸 원했어. 하지만 못했어. 이제는 괜찮아요. 인정해도 되고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워져요. 그림자를 받아들이세요. 융이 말한 그림자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요.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잔인한 나요. 숨기지 말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통제할 수 있어요. 60대의 내면 여행은 젊었을 때와 달라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밖에 없고 안에 있다는 걸요.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어요. 진짜 나를 찾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해세의 작품들은 추상적으로 들려요. 자아를 찾아라, 내면으로 가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죠? 50대, 60대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세 자신이 평생 고독했어요. 친구가 많지 않았고, 결혼도 실패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죠.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고독은 외로움과 달라요. 외로움은 고통이에요. 누군가 나를 채워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의존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선택이에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유죠. 은퇴하면 고독해져요. 동료들이 사라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외로워요. 하지만 기회예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하루 1시간이라도 혼자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휴대폰 꺼놓고 TV 끄고 그냥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뭘 해야 하지? 하지만 참으세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뭘 좋아했지? 묻혀있던 자아가 고개를 들어요. 두 번째는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는 거예요. 평생 역할을 했어요. 부모, 배우자, 직장인, 아들, 딸, 이런 역할들이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역할은 필요해요. 하지만 역할이 나는 아니에요. 싱클레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착한 아이 역할을 했지만 진짜 싱클레어는 달랐듯이요. 이제 역할에서 벗어나세요. 은퇴했으면 직장인 역할 끝이에요. 자식이 컸으면 부모 역할도 줄었고요. 그럼 나는 뭐지? 물어보세요. 역할 없는 나요. 이름표 없는 나요. 답이 바로 안 나와요. 괜찮아요. 찾아가는 거니까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 평생 못 해본 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서툴러도 돼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골드문트는 몸으로 세상을 느꼈어요. 여자를 만나고 나무를 깎고 자연을 걸었죠. 몸이 그에게 말했어요. 이게 좋아, 이건 싫어하고요. 현대인은 머리로만 살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죠. 몸은 무시해요. 피곤해도 참아, 아파도 일해 하면서요. 몸은 병으로 반항해요. 당뇨, 고혈압, 암, 관절염 이런 게 다 몸의 저항이에요. 더 이상 못 참아.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아프면 쉬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안 해요. 대부분은요. 격렬한 운동 필요 없어요. 산책만 해도 돼요. 걸으면서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햇빛이 따뜻한 느낌을요. 몸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네 번째는 창작을 하는 거예요. 해세는 글을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글 안 써도 돼요. 다른 걸 만들면 돼요. 요리, 정원 가꾸기, 바느질, 목공, 뭐든 좋아요. 창작은 자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거죠.
크네이트가 유리알 유의를 했듯이 골드문트가 조각을 했듯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남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나를 위한 거니까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색깔이 예뻐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창작하면서 자기를 알게 돼요. 나는 섬세하구나, 나는 대담하구나 하고요. 다섯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타르타는 강물에서 죽음을 봤어요. 물이 흐르고 증발하고 다시 비가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예요. 자연의 일부죠. 60대는 죽음이 가까워요. 부정할 수 없어요. 친구가 죽고 동료가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실 거예요. 두렵죠? 당연해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명확해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죠. 남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돈? 어차피 못 가져가요. 명예? 죽으면 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요. 후회 없이 사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남 그리고 과거를요. 할러는 자기를 용서 못했어요. 나는 실패자야 하고 자책했죠. 하지만 마법 극장에서 배웠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젊었을 때의 실수를요. 자식한테 잘못한 것을요. 배우자한테 상처 준 것을요. 다 인간이에요. 완벽할 수 없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요. 남도 용서하세요. 상처 준 사람들을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동료를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이해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일곱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헤세는 단순하게 살았어요. 스위스의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글을 쓰고 산책했죠. 필요한 것만 있고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짐이 많아져요. 집에 물건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관계가 복잡해지죠. 정리하세요. 물건을 버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게 정말 필요해? 물어보세요. 아니면 놓으세요. 단순해지면 본질이 보여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진짜 나를 찾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깨달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자기한테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하고 인정하는 거죠. 60대의 내면 여행은 조용해요. 극적이지 않지만 깊어요. 고독과 자유, 이 두 단어는 해세 철학의 핵심이에요. 모순처럼 들리죠. 고독하면 외롭고 자유로우면 행복한 것 같은데 해세는 이 둘이 함께 온다고 말해요. 고독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우려면 고독해야 한다고요. 시타르타를 봐요.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수천 명의 승려들과 함께 살고 존경받는 스승을 따르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거부했어요. 저는 혼자 가야 합니다. 왜요? 자유를 원했으니까요. 남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의존이에요. 편하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혼자 가는 건 두렵지만 자유로워요. 시타르타는 고독을 선택했고 그래서 자유로웠어요. 할러도 그랬어요. 황야의 일이었어요. 혼자 살고 친구도 없고 밤에만 활동했죠. 고독했어요.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고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거든요. 물론 고통스러웠어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죠. 하지만 그게 자유의 대가였어요. 크네이트는 정반대였어요. 카스탈리엔에서 살았는데 공동체 안에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안전했죠. 고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규칙을 따라야 했고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시스템에 갇혀 있었거든요. 떠났어요. 고독을 선택했고 그래서 자유로워졌죠. 50대, 60대 여러분은 어떤가요? 평생 공동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가족, 회사, 친구 모임, 교회, 동창회 이런 곳들이요.
편했죠. 소속감이 있었고 정체성이 있었고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로웠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나?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공동체는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수능, 희생, 역할을요. 가족을 위해 참아야지, 회사를 위해 희생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억눌렀죠. 이제 그 공동체들이 약해져요. 은퇴하면 회사와의 연결이 끊기고 자식이 독립하면 가족 역할이 줄고 친구들은 바빠지거나 죽거나 해요. 두렵고 고독해져요. 나는 이제 혼자야. 하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공동체의 요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고독 속에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남들이 있으면 역할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요. 좋은 부모, 책임감 있는 직장인, 재미있는 친구 같은 역할을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역할이 필요 없어요. 가면을 벗을 수 있죠. 해세는 말했어요.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만나는 곳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남들이 있으면 남의 생각이 들려와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시끄러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조용해져요. 남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내 목소리가 들려요. 작은 목소리예요. 나는 사실 이게 하고 싶었어. 저건 별로였어 하는 목소리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해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죠. 골드문트가 그랬어요. 여자들과 사랑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욕망의 노예였거든요. 또 여자가 필요해, 또 술이 필요해 하면서 의존했죠.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 하지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르치스가 그랬어요. 금욕했지만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선택이었으니까요. 나는 쾌락을 포기했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기 의지였죠. 50대, 60대의 자유는 젊었을 때와 달라요. 젊었을 때는 밖의 자유를 원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성공해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같은 거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요. 돈이 많아도 걱정은 늘고 성공해도 만족은 안 오고 인정받아도 공허해요. 진짜 자유는 안의 자유예요. 나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 하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괜찮으면 되니까요. 고독 속에서 이 자유를 얻어요.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남의 사랑이 필요 없어져요. 내 사랑이 충분하거든요. 헤세는 평생 3번 결혼했어요. 다 실패했죠.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어.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자기 내면을 탐구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요. 배우자와도 떨어져 있고 자식과도 통화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뭘 해야 하지? 하지만 익숙해져요. 점점요. 그러다 보면 즐거워져요. 혼자 있는 게 편해. 누구한테도 설명 안 해도 돼. 자유를 느끼죠. 고독이 무서운 건 죽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는 혼자니까요. 아무도 함께 못 가요.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요. 두렵지만 혼자 가야 해요. 하지만 해세는 말해요. 고독을 배우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연습했으니까요. 혼자 있는 걸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독과 자유는 나이 들어서야 진짜로 이해돼요. 젊었을 때는 이론으로만 알았지만 60대가 되면 체감해요. 몸으로요. 아, 이게 고독이구나. 아, 이게 자유구나 하고 느껴요. 2026년 지금 헤르만 헤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1962년에 죽은 독일 작가가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겪는 내면의 혼란을 해세가 이미 겪었고 해답을 찾았거든요. 50대, 60대 여러분이 느끼는 거요.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요. 해세도 똑같이 물었어요. 평생을요. 답을 찾으려고 글을 썼고 방황했고 정신분석을 받았고 동양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답은 밖에 없어. 안에 있어. 여러분도 평생 밖을 봤을 거예요. 성공, 인정, 돈, 지위를 추구했죠. 어느 정도 이뤘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공허함이요. 이게 전부야? 하는 허무함이죠. 왜냐하면 진짜 갈증은 해소 안 됐거든요. 진짜 나를 못 찾았으니까요. 해세가 가르쳐줘요. 이제부터 안을 봐. 내면으로 가. 어떻게요? 데미안이 보여줬어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둘 다 받아들이는 거요. 선한 나도 인정하고 악한 나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 않아. 모순 덩어리야. 하지만 괜찮아. 시타르타가 보여줬어요. 모든 경험이 의미 있다는 걸요. 실패도, 고통도, 방황도 다 필요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모든 게 배움이었어. 할러가 보여줬어요. 내 안에 수천 개의 나가 있다는 걸요. 예술가, 학자, 연인, 광인, 성자가 다 있어요. 복잡해도 돼. 분열되어도 돼. 그게 인간이니까.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보여줬어요. 정신과 육체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걸요. 머리만으로도 안 돼. 몸만으로도 안 돼. 둘이 하나 될 때 완전해져. 크네이트가 보여줬어요. 상아탑을 떠나야 한다는 걸요.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죽어. 세상으로 나가서 봉사해야 살아. 50대, 60대 여러분에게 해세는 위로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모두가 그래. 방황해도 괜찮아요. 혼란스럽고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해세는 또 용기를 줘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해. 60대가 늦은 나이라고요? 해세는 66세에 유리알 유의를 완성했어요. 최고의 작품을요. 늙어서도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내면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야 깊어져요. 경험도 있고 고통도 겪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알아요. 삶이 뭔지, 고통이 뭔지, 사랑이 뭔지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해세는 또 방향을 제시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요. 고독을 받아들이고 역할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를 듣고 창작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단순하게 살라고요. 거창하지 않아요.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고요. 그냥 솔직해지면 돼요. 자기한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는 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언젠가 찾았다. 이게 진짜 나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요. 시타르타도 끝까지 배웠어요. 죽는 순간까지요. 크네이트도 죽으면서 배웠고요. 해세 자신도 85세에 죽을 때까지 썼어요. 계속 탐구했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 여행을요. 죽을 때까지 계속될 여행이죠. 매일 조금씩 자기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해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3번 결혼했다가 실패했고 우울증에 시달렸고 술도 마셨고 화도 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솔직했고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서요. 여러분도 솔직하게 사세요. 자기한테도 남한테도요. 나는 이래,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하고 말하세요. 숨기지 말고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요. 나이 들어서 얻는 특권이 있어요.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돼 하는 자유예요.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평판이 중요했고, 승진이 중요했고, 인정받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은퇴했고, 자식 다 컸고, 이제 자기 인생이에요. 햇새처럼 자유롭게 사세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과 작품들을 살펴봤어요. 방황하는 청년, 파문당한 작가, 내면을 탐구한 예술가, 동양과 서양을 결합한 철학자, 평생 자아를 찾아 헤맨 구도자의 이야기였죠. 헤세는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답해보세요. 솔직하게요. 만약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고독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용서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역할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를 찾으세요.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치 있어요.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헤세가 말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의 알은 뭔가요? 고정관념이요? 남의 기대요? 과거의 역할이요? 깨뜨리세요. 용기를 내서요. 그럼 새로 태어나요. 진짜 나로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자기로 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세의 지혜가 함께하기를